가난과 이혼을 조롱하며 동창회에서 저를 짓밟던 친구. 잠시 후 그녀가 자랑하던 검사 남편이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판사님이라 부르면서 시작되는 통쾌한 역전 이야기입니다. 2025년 가을 법원 서쪽 창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혜진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음영을 드리웠다. 그녀의 집무실은 정갈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이 담긴 서류철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책장에 정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사건 파일과 단정하게 놓인 법봉만이 그녀의 현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27년 전 지독한 가난과 폭력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대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법의 존엄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정막을 깬 것은 책상 위 스마트폰의 짧은 진동이었다. 동창회 총무에게서 온 단체 메시지. 낙원중학교 3학년 2반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화면에 뜬 낙원중학교라는 이름은 혜진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는 쇠사슬 같았다. 그녀에게 그곳은 낙원이 아닌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다. 메시지 하단에 적힌 주최자 명단에서 유독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윤세아. 그 이름을 본 순간 혜진의 귓가에는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카로운 조롱과 비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과거의 망령들이 뽀얀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그 시절 혜진은 곰팡이라 불렸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장마철이면 벽지를 타고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오르던 그 집의 냄새가 교복에까지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혜진이 초등학생일 때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몸이 약한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혜진의 교복은 늘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선배에게 물려받은 체육복은 누렇게 변색된 채였다. 윤세아는 그런 혜진을 가장 앞장서서 괴롭혔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세아는 반짝이는 새 운동화와 값비싼 학용품으로 아이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에게 가난한 혜진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야, 서혜진. 너한테서 곰팡이 냄새나. 좀 떨어져. 복도를 지날 때마다 세아는 코를 막으며 소리쳤고 그 말을 신호탄 삼아 아이들은 혜진을 둘러싸고 키득거렸다. 혜진의 낡은 실내화 주머니를 발로 차 복도 끝까지 날려버리는 것은 그들의 흔한 놀이였다. 혜진이 필통을 떨어뜨리면 일부러 발로 밟아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날이면 세아는 보란듯이 비싼 소시지 반찬을 혜진의 책상 앞에 도이며 이거라도 먹을래 거지. 라고 비웃었다. 폭언은 일상이었고 폭력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등 뒤 어딘가에서 그때의 통증이 느껴지는 듯 했다. 법복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바로 그 27년 전의 기억이었다. 동창회 초대 메시지는 그 기억의 봉인을 해제하는 열쇠였다. 갈까 말까? 수십 번도 더 망설였다. 이제 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그녀는 성공했다. 판사라는 직업은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명예와 권위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는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흉터처럼 그녀의 삶에 남아 있었다. 성공은 외부의 시선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스스로의 내면에 새겨진 낙인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이혼의 상처도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야간 법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며 주경야도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쉼없이 달려와 판사로 임용된 그녀였다. 치열한 삶의 궤적 속에서 만났던 대학 선배와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다. 당신은 법과 결혼한 사람이야. 남편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일에 대한 광적인 열정과 희생을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3년 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 아이는 없었다.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세아는 분명 성공은 했지만 여자로서의 삶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조롱거리를 찾아낼 것이 분명했다. 그래, 가자. 혜진은 긴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27년 전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어린 혜진을 위한 현재의 혜진이 보내는 위로이자 증명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녀는 더 이상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선언하는 판사 서혜진이었다. 혜진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참석하겠습니다. 서혜진. 그녀의 손끝에서 전송된 6글자는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가로질러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다가오는 주말, 그녀는 가장 화려한 가면들이 춤추는 무도회장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터였다. 시간은 때로 가장 잔인한 각인술사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혜진의 기억 속에 그날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낙원중학교의 가을 체육대회. 혜진에게는 축제가 아닌 지독한 수치심과 폭력이 낙인처럼 찍힌 날이었다. 체육대회는 가난한 혜진에게 또 하나의 넘기 힘든 산이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새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을 자랑할 때 혜진은 어머니가 밤새 꿰매준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낡은 운동화를 신어야 했다. 몇 해 전 유행이 지난 보라색 프로스펙스 운동화. 그마저도 앞코가 해져 하얀 고무가 드러나 있었다. 우와, 저 신발 좀 봐. 완전 유물 아니야? 서혜진, 그거 신고 달리다 발가락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세아와 그 무리들은 혜진의 발치에 모여들어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혜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땅만 쳐다보았다. 차라리 발목이라도 삐어서 경기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담임은 반대항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로 혜진을 지목했다. 그나마 반에서 달리기가 빠른 편이라는 이유였다. 출발선에 선 혜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조롱 섞인 시선 때문이었다. 특히 라이벌 반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세아의 경멸 어린 눈빛은 비수처럼 날아와 혜진의 가슴에 박혔다. 빵! 출발 신호가 울리고 혜진은 앞만 보고 달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동안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혜진의 반은 근소한 차이로 2등을 달리고 있었다. 1등은 세아의 반이었다. 혜진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앞서가는 세아의 등을 쫓았다. 곡선 주로에 접어들었을 때 둘의 간격은 한 걸음 차이로 좁혀졌다. 혜진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추월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세아가 교묘하게 자신의 발을 혜진의 진로 앞으로 뻗었다. 피할 새도 없이 혜진의 낡은 운동화 앞코가 세아의 발에 걸렸다. 악! 혜진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그대로 운동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넘어진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바통이 멀리 나뒹굴었다. 무릎과 팔꿈치에서 끔찍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너덜너덜했던 운동화 밑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세아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했고 아이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뒤덮었다. 하지만 넘어진 혜진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1등을 차지한 세아에게 쏠려 있었다. 잠시 후 몇몇 아이들이 혜진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위로가 아닌 잔인한 조롱이었다. 꼴 좋다. 신발이 썩었으니 넘어질 만하지. 아깝다. 쟤 때문에 우리 반졌잖아. 세아는 의기양양하게 혜진에게 다가와 마치 승전국의 장군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야, 서혜진. 신발 하나 사줄까?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그 순간 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영혼을 난도질당하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흐르는 피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더 큰 절망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뒤늦게 달려온 담임 선생님은 혜진의 상처를 걱정하기는커녕 역전패당한 것이 분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서혜진, 넌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다 이긴 경기를 망쳐놓고. 아무도 진실을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세아가 발을 걸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혜진의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날 양호실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
혜진은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분노를 곱씹었다. 자신의 상처를 소독해주던 무심한 양호 선생님의 손길 위로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나의 말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힘을 가질 거야. 억울한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그날의 상처는 혜진의 무릎에 희미한 흉터를 남겼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불길을 지폈다. 법대에 가기로 결심한 것도,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사법고시에 매달렸던 것도 모두 그날의 다짐 때문이었다. 판사가 되어 법복을 입는 순간 그녀는 27년 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기분이었다. 동창회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릎을 매만졌다.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의 감각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제 그 무도회장에 들어설 시간이었다. 잔인한 관객들과 교활한 주연 배우가 기다리는 무대. 하지만 오늘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 연극의 결말을 다시 쓸 새로운 주인공이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어지럽게 반사되고 있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나직한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뒤섞여 허영과 과시로 가득 찬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낙원중학교 동창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성공한 자들의 가면 무도회장이었다. 혜진은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과하지 않은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를 더했다. 겉모습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유치한 경쟁에 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무기이자 방패였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어색한 침묵. 그들은 혜진을 알아보았지만 27년의 세월이 덧씌운 현재의 모습이 낯설어 쉽사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의 기억 속 서혜진은 언제나 주눅 들어있고 그늘진 얼굴을 한 가난한 소녀였기 때문이다. 어머, 쟤 서혜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와, 완전 딴 사람 됐네. 수군거림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그때 무리의 중심에서 가장 화려한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혜진에게로 다가왔다. 윤세아. 27년이 흘렀지만 상대를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빛과 비웃음이 서린 입꼬리는 변하지 않았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곰팡이 서혜진 아니니? 용케 여길 다 왔네. 이런 데는 회비도 비싼데 무리한 거 아니야? 세아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을 단숨에 갈랐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집중됐다. 잊고 있던 멸칭이 혜진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답했다. 오랜만이야, 세아야. 여전히 아름답네. 혜진의 차분한 반응에 세아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다. 울거나 분노하며 자리를 피할 줄 알았던 과거의 서혜진이 아니었다. 세아는 더욱 악랄한 말을 꺼내 상대를 흔들기로 마음먹었다. 듣자 하니 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며? 어머, 어쩌다가. 판사까지 됐다고 해서 대단한 남자라도 만난 줄 알았더니. 하긴 너처럼 독하고 재미없는 여자랑 누가 살겠어. 혼자 사는 게 너한테는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노골적인 인신공격. 주변의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 두 사람을 주시했다. 과거 혜진을 괴롭혔던 무리들은 세아의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리기까지 했다. 혜진은 잠시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세아를 압도했다.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세아야. 난 지금의 내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때 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던 남자의 팔짱을 꼭 끼며 과시하듯 말했다. 나는 우리 강서방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우리 남편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한 거 다들 알지? 사람은 역시 좋은 배경에서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라니까. 안 그러니, 혜진아? 검사라는 말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세아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성공한 판사? 그래봤자 남편도 없이 외로운 이혼녀일 뿐.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있는 검사의 아내였다. 완벽한 승리였다. 혜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침묵은 세아에게 패배의 인정처럼 보였다. 세아가 의기양양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남편 자랑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급히 들어섰다. 그는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세아의 남편 강민준 부장검사였다. 어머 여보. 여기야. 세아가 손을 흔들자 강민준 검사가 아내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내와 마주 서 있는 혜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 그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세아와 다른 동창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강민준 검사는 혜진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혜진 판사님 여기서 뵙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세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다른 동창들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 혜진과 강민준 검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곰팡이, 이혼녀라며 조롱받던 서혜진이 대한민국 엘리트의 상징인 부장검사가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판사님이라는 사실. 극적인 반전이었다. 가면무도회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인물들의 진짜 위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무대의 조명은 이제 오롯이 서혜진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이 멎었다. 강민준 부장검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인 그 자세 그대로 연회장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다. 샹들리에의 금빛 조명만이 뻘쭘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무대의 중앙에 선 세 사람 서혜진과 윤세아 그리고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법한 절대적인 정적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찰나의 순간에 복잡한 계산을 끝마쳤다. 서혜진 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의 부장판사. 법조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대쪽 칼날과 같은 단어와 함께 거론되었다. 어떤 청탁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법원 내에서는 물론 검찰과 변호사 사회에서도 그녀는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직급상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보다 한참 위의 선배이자 상급자였다. 그런 인물에게 자신의 아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가.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지만 시선은 여전히 정중하게 아래로 향한 채였다. 서혜진 부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리 알고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긴장감은 아내인 윤세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세아의 얼굴은 하얀색과 붉은색을 오가며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판사님? 서혜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녀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부딪히며 혼란스러운 스파크를 일으켰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였던 남편이 자신의 가장 경멸했던 먹잇감 앞에서 저토록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상황은 그녀가 40년 넘게 쌓아 올린 가치관의 성벽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강 검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오늘은 판사와 검사로 만난 자리가 아니라 그저 27년 전 친구들과 만나는 동창회일 뿐입니다. 혜진은 강민준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얼어붙은 세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조롱이나 우월감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같은 감정이 희미하게 감돌 뿐이었다. 그 연민이 세아에게는 더 큰 굴욕으로 다가왔다. 혜진의 말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연회장의 공기를 녹이는 주문과도 같았다.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숨소리와 함께 경악에 찬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서혜진이 판사라고. 그것도 그냥 판사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TV 뉴스에서나 보던 사람이잖아.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남다르더라니. 강민준 검사가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 봐. 말 다 했지. 급이 다른 거야. 조금 전까지 세아의 편에 서서 혜진을 비웃던 이들은 이제 슬금슬금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함께 노골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었다. 감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반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른 동창들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통쾌함을 느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세아는 사지가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향하던 선망의 시선이 경멸과 조소로 바뀌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쥔 채 억지 웃음을 쥐어짰다. 어머 혜진아. 판사가 됐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혜진이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렸고 혜진아라고 부르는 호칭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판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혜진아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헷갈리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혜진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세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강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세아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여보, 그만해. 서 부장님께 실례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생 자신을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던 남편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세아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무대에 막이 내리고 배역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화려한 조명을 받던 주인공은 구석으로 밀려난 행인 어가 되었고 무대 배경처럼 존재감 없던 인물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가면무도회는 끝났다. 혜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다른 모든 이들의 가면을 벗겨버린 셈이었다. 동창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었다. 서혜진이라는 거대한 변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연회장 한가운데 혜진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27년 전 운동장에서 홀로 흘려야 했던 눈물과 피가 이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서혜진이 판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동창회 연회장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명백히 혜진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세아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혜진의 주위를 어색하게 맴돌며 어떻게든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라도 섞어보려 애썼다.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일 만큼 아첨에 가까웠다. 판사님,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법적인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데 혹시 조언이라도. 혜진아, 아니 서 판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법대 다니는데 나중에 한번 뵈면 안 될까? 혜진은 그들의 속물적인 태도의 씁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응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과거를 들추어 복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것은 판사 서혜진의 방식이 아니었다. 반면 윤세아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남편 강민주는 차가운 얼굴로 먼저 들어가 있겠소. 라는 말만 남긴 채 연회장을 떠났고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억눌렸던 분노와 패배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세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직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믿는 몇몇 친구들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판사면 뭐. 판사면 다야?
결국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이혼녀 신세인 건 똑같잖아.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게 최고야. 사람은 역시 배경이 중요하다고. 안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친구들은 동조해주기는커녕 난처한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한쪽에서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던 박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때 세아의 옆에서 혜진을 괴롭히는데 동참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잘 나가던 IT 벤처 사업가였지만 몇 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준우는 혜진과 세아를 번갈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아야, 그만해라. 이제 와서 그깟 배경 타령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생각했다.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라고.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망해보니까 알겠더라. 하루아침에 집 잃고 가족 잃고 사람들이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시선을 돌려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혜진아, 아니 서 판사님.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27년 전 우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 철없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을 나는 내 온몸으로 맞아보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다.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혜진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연회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아의 낡은 가치관을 향한 완벽한 카운터펀치였다. 성공한 자의 위선적인 조언이 아닌 실패한 자의 처절한 고백이었기에 그 울림은 더욱 컸다. 준우의 고백은 다른 동창들의 마음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화려한 성공 뒤에 저마다의 아픔과 실패를 감추고 살아왔던 이들이었다. 한 여자가 조용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몇몇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찼던 가면무도회에 비로소 진솔한 감정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세아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준우의 고백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진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배경이나 성공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프게 후벼 팠다. 그녀의 성벽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준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일어서 준우야. 내 용기가 고맙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진 성벽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세아를 향해 걸어갔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혜진은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와 가능성을 담고 있는 한 줄기 빛이었다. 필사적으로 버티고 서 있던 세아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분노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27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리며 흘리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윤세아의 눈물은 동창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끄러웠던 음악은 멎었고 술잔을 부딪히며 과시하던 목소리들도 잦아들었다. 연회장에는 어색하지만 진솔한 침묵이 흘렀다. 박준우의 용기 있는 고백과 세아의 무너짐은 동창들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혔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불안,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서혜진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과거를 청산하고 서로를 단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판사가 되어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공동체의 회복을 꿈꿔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동창회는 그녀가 꿈꾸는 변화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나가 흩어져 있는 동창들의 시선을 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위험 대신 친구로서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다들 오늘 많이 놀랐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27년 만에 만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몰라. 과거의 아픔을 덮어두고 성공한 척, 행복한 척 살아가는 대신 솔직하게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거잖아. 준우가 용기를 내주었고 세아도 큰 용기를 냈어. 혜진은 세아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세아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늘을 계기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27년 전에 우리는 서로를 핥히는데 힘을 썼지만 지금의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돕는데 힘을 쓸 수 있잖아. 우리 모두 각자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 혜진의 제안에 동창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혜진이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냈다. 나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했다. 세아야, 너 중학교 때 미술부에서 그림 제일 잘 그렸잖아. 지금도 미술 관련된 일 한다고 들었어. 미술을 통해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은 법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일 수 있어. 내 재능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을 거야. 혜진의 말은 세아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역할과 존중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구석에 몰려있던 죄인에게 무대의 중앙으로 나올 기회를 준 것이다. 세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이어서 박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우, 너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업을 일으켜본 경험이 있잖아.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이제 막 가게를 열고 두려움에 떠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억 원보다 값진 컨설팅이 될 수 있어. 실패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분명히 있거든. 혜진은 준우의 실패를 더 이상 부끄러운 낙인이 아닌 소중한 자산으로 재정의해 주었다. 준우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혜진의 말은 마중물이 되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융 사기 예방법이나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이어 출판사에 다니는 친구가 말했다. 저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매달 책을 기부하고 독서 교실을 여는 걸 도울 수 있어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구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무료 이미지 메이킹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힐끔거리며 경계하고 질투하던 공간이 이제는 각자의 재능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열띤 토론장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공한 동창과 실패한 동창이 아니었다. 법률 상담, 미술 치료, 자영업 컨설팅, 금융교육, 도서 나눔,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모여 존중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의 마음속에서 27년간 묵어있던 커다란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복수는 상처를 잠시 잊게 할 뿐이지만 용서와 연대는 상처 그 자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는 힘이 있었다. 동창회가 파할 무렵 그들은 더 이상 27년 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어색하지만 희망에 찬 얼굴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그들은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동반자들이었다. 혜진은 연회장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7년 전 반지하 방 창문으로 보이던 한 뼘짜리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깊은 하늘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존중의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동창회에서 맺은 약속은 하룻밤의 감상적인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주 주말 혜진과 동창들은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모였다. 나눔 법률 상담소라는 이름이 붙은 과거 작은 공부방으로 쓰였던 허름한 공간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은 강남의 화려한 호텔 연회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서툰 연대가 첫걸음을 떼는 무대였다.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혜진이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부탁해 주말 동안만 이곳을 무료로 빌릴 수 있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하나둘 동창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어색함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특히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난 윤세아는 금방이라도 바퀴벌레가 튀어나올 것 같은 주변 환경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혜진아, 아니 서판사. 꼭 이렇게까지 허름한 곳에서 해야 해? 내 돈으로 그냥 깔끔한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빌려줄까? 세아의 말에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아직 그녀의 몸에는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세아야, 여긴 돈이 있고 없음을 따지는 곳이 아니야.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고. 혜진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창들도 머뭇거리다 하나둘 청소에 동참했다.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고 걸레를 빨아 창문을 닦았다. 박준우는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고 금융사에 다니는 친구는 낡은 책상과 의자를 보기 좋게 배치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세아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값비싼 트렌치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는 조심스럽게 걸레를 집어들었다. 서툴지만 묵묵히 바닥을 닦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청소가 끝나고 드디어 상담소의 문이 열렸다. 혜진이 미리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한 덕분에 몇몇 상담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찾아왔다. 혜진은 법률 상담을, 박준우는 자영업 컨설팅을, 금융사 친구는 재무 상담을 맡았다. 그리고 세아는 상담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임시 미술 교실을 열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다. 박준우는 첫 상담자로 나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 앞에서 진땀을 흘렸다. 아니, 사업 말아먹은 사람이 누굴 컨설팅한다는 거야? 아주머니의 쏘아붙이는 말에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디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어떤 유혹에 빠졌는지, 사람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의 처절한 고백에 아주머니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실패의 경험은 그 어떤 경영 이론보다 더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세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엄마 치마폭에 숨어있는 남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안녕. 이모랑 그림 그릴까? 아이는 세아의 화려한 외모와 값비싼 옷차림에 겁을 먹고 더 깊이 숨어버렸다. 세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다. 그때 그녀는 문득 자신이 신고 있는 아찔한 높이의 명품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구두를 벗어 한쪽에 놓고 맨발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이모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잘난 척하다가 친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친구랑 다시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진심이 담긴 말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세아는 아이의 손에 크레파스를 쥐어주며 함께 도화지에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그림 속 집에는 창문이 없었다. 세상과 단절된 아이의 마음이었다. 세아는 아이의 그림 옆에 커다랗고 활짝 열린 창문을 그려주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첫 봉사활동이 끝나고 그들은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상담소 근처 허름한 분식집에 둘러앉아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떡볶이와 라면을 나눠 먹었다. 최고급 호텔의 와인보다 더 달콤하고 값비싼 코스 요리보다 더 따뜻한 식사였다. 오늘 조금은 사람 구실한 것 같네. 라면 국물을 마시던 준우가 툭 던진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세아는 퉁명스러운 척하며 말했다.
다음 주에 올 땐 다들 작업복 하나씩 챙겨와. 옷 버리겠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가시가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서툰 연대는 그렇게 떡볶이와 라면의 온기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눔 법률 상담소 활동이 몇 주째 이어지던 어느 날 혜진은 그녀의 판사 인생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재벌 유성그룹과 그들이 재개발하려는 부지에 위치한 아람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명도 소송이었다. 기록만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유성그룹은 최첨단 바이오 R&D 센터를 짓는다는 명분 아래 60년 역사를 지닌 아람시장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다. 그들은 국내 최고 로펌 태평양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상인들을 압박했다. 상인들은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거대 로펌에 맞서 싸울 힘도 돈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뿐이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서울고등법원 301호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 한쪽에는 유성그룹의 말끔한 임원들과 태평양 로펌의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깊은 주름과 불안한 눈빛의 시장 상인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있었다.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은 혜진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엄과 무게감을 풍겼다. 그녀의 동창의 친구 몇몇도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자리했다. 세아와 준우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친구 서혜진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선언하는 판사 서혜진의 모습을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재판은 유성그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태평양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과 냉철한 논리로 상인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다. 그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정당한 보상금을 거부하는 일부 상인들의 탐욕으로 몰아갔고 재개발 사업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했다. 혜진은 묵묵히 그의 변론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증인으로 나선 상인회 대표 희끗한 머리의 70대 노인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평생을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해온 분이었다. 태평양 변호사는 노인을 상대로 집요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유성그룹이 제시한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부니까? 혹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상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노인은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렸다. 변호인.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신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혜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변호사를 제지한 뒤 노인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인,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증인에게 아람시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혜진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판사님, 저에게 시장은 그냥 가게가 아닙니다.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 17살 때부터 이 자리에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전부 저 떡 파는 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성그룹이 주는 돈 몇 푼이 제 인생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을 사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의 진솔한 증언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상인들은 눈물을 훔쳤고 세아와 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은 27년 전 힘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혜진의 모습과 지금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혜진은 노인의 증언이 끝난 뒤 유성그룹 측 변호인을 향해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 유성그룹이 추진하는 R&D 센터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 파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과 효율의 논리로만 움직여도 된다고 보십니까? 혜진의 질문에 태평양 변호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녀는 법의 조문을 넘어 법의 정신과 존재 이유를 묻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준우는 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혜진아, 오늘 정말 멋있었다. 내가 왜 판사가 됐는지 오늘 분명히 알았다. 세아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검사라는 권력과 혜진이 보여준 판사의 권위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마지막 변론 기일. 혜진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 같은 시각에 이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아람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정의의 저울은 잠시 멈춰섰다. 모든 것은 이제 혜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법정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고 기일인 2주가 2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람 시장 상인들은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유성그룹은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변수에 대비했다. 혜진의 동창들 역시 그날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에게 이 재판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새롭게 찾아낸 삶의 가치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와도 같았다. 판결 당일 301호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였다. 마침내 법대의 문이 열리고 서혜진이 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혜진은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두꺼운 판결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장엄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본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성그룹의 재산권 행사와 아람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피고 유성그룹 측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입했으며 원고 상인들에게 시세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성그룹 측 변호인단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의 준수 여부만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피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의 재산권 행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더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결문은 건조한 법률 용어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의 인문학적 성찰에 가까웠다. 혜진은 지난 60년간 아람 시장이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상인들에게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상인들의 땀과 눈물, 웃음이 법정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했다. 피고가 제시한 보상금은 상인들의 유형자산에 대한 금전적 가치만을 산정했을 뿐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역사와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 아래 인간의 존엄을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혜진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내리치는 듯 했다. 과거 자신이 혜진에게 저질렀던 폭력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혜진은 판결의 주문을 읽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피고 유성그룹의 명도 청구를 기각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들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공유 및 상생 방안을 포함한 보상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 협상 과정에서 재판부가 지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참여하여 그 과정을 감독할 것이다. 승소였다. 상인들의 완전한 승리였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상인석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유성그룹 임원들과 변호인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혜진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동창들은 진정한 강인함과 권위가 무엇인지 보았다. 그날 저녁 혜진의 동창들은 나눔 법률 상담소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재판의 감동과 흥분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야. 유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협상을 하려면 상인들도 힘이 있어야 해.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변호사 자문도 계속 받아야 할 텐데 돈이 문제야. 박준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세아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가 도울게. 나 다음 주에 열리는 자선 경매에 내 그림 몇 점을 내놓기로 했어. 거기서 나오는 판매금 전부를 아람시장 상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을게. 세아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그림은 꽤 비싼 값에 팔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능과 명성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진심의 표현이었다. 세아의 용기에 다른 친구들도 뒤를 이었다. 금융사 친구는 자신의 연봉 일부를 떼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친구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아람시장 연대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방관자가 아니었다. 혜진의 판결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들은 이제 정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연대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혜진은 조금 늦게 상담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기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문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27년 전 서로를 비웃고 핥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려는 따뜻한 연대의 빛이 가득했다. 혜진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27년 전 운동장 흙바닥에 엎드려 울던 외로운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존중의 가치를 아는 진짜 친구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의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과 친구들의 변화를 통해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울의 변두리 한때는 철거의 칼날 아래 쓰러져갈 위기에 처했던 아람전통시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생명력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혜진의 판결과 동창들이 마련한 아람시장 연대기금은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의 마중물이었다. 기금 덕분에 상인들은 국내 최고의 공익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었고 유성그룹과의 재협상에서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여론 역시 상인들의 편이었다. 혜진의 판결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에 경종을 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낸 판결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유성그룹은 더 이상 과거처럼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기존의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시장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화하고 그 이익을 상인들과 공유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아람시장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기념 및 시장 새 단장 축제가 열렸다. 시장 입구에는 정의로운 판결 서혜진 판사님 고맙습니다. 아람시장 연대기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시장 곳곳에서는 풍물패의 신명나는 장단이 울려 퍼졌고 상인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내놓고 오가는 손님들과 흥겨운 웃음소리를 나누었다. 그 축제 한가운데 혜진과 동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시장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 같은 모습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혜진은 법복을 벗은 평범한 모습으로 떡집 할머니가 건네주는 따끈한 인절미를 받아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판사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혜진은 그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한쪽에서는 박준우가 과일 가게 사장님과 어깨동무를 한 채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영업자 생존 컨설팅으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박 컨설턴트로 불리며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주눅든 패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단연 윤세아였다. 그녀는 시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물감을 온몸에 묻힌 채 아이들과 제잘거리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오만함과 허영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나눔과 소통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이 그 어떤 보석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기부한 그림 판매금은 연대기금의 초석이 되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상처받은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남편 강민준 검사가 아내를 돕겠다며 조용히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법 상식 교육을 해주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들 부부는 이제 서로의 배경을 과시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나눔 법률 상담소는 이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던 그들의 연대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갔다. 혜진의 법률 상담, 세아의 미술 치료, 준우의 자영업 컨설팅,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재무 상담과 도서 나눔, 이미지 메이킹은 서로 시너지를 내며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선물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27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상인회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혜진과 동창들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아람 시장을 지켜낸 영웅들입니다.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혜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늦게나마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이 기쁨은 저희가 드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주신 여기 계신 모든 상인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혜진의 진심 어린 말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는 상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27년 전 지독한 가난과 폭력 속에서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어쩌면 판사라는 명예나 성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넘어진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이제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친구와 이웃이 함께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저녁 노을이 시장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혜진은 친구들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어깨 위로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함께 흘렀다. 혜진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27년 전 체육대회 날 넘어진 자신을 외면했던 그 차가운 운동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강인함은 홀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를 기댄 채 나아가는 것임을.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를 일으켜 함께 걷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혜진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가치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27년의 아픔을 딛고 마침내 내딛는 치유의 발걸음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함께 걷는 따뜻한 존중의 발걸음이었다.